야, 잠깐. 너 지금 월급 받으면 어디다 써? 월세, 식비, 교통비, 넷플릭스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지. 근데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매년 10조 원이 넘는 돈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 세금도 없이, 추적도 없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게 바로 한국 지하 마약 경제야. 내 이름은 빌이야. 난 사람들이 절대 얘기 안 하는 돈의 흐름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드는 걸 좋아해. 만약 네가 뉴스에서 마약 사건 볼 때마다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었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 진짜 상관 있거든. 구독 버튼 누르고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을 이렇게 생각해. 일부 중독자들의 문제, 나라면 상관없는 세계.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야. 왜냐면 마약은 엄연히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거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가격이 있고 유통망이 있어. 그리고 그 돈은 결국 합법적인 경제 안으로 스며들어. 숫자로 보여줄게. 한국 마약 시장 규모. 전문가들은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해.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연간 약 20조 원이거든. 마약 시장이 그 절반 규모야. 그리고 이 돈엔 세금이 한 푼도 안 붙어. 근데 왜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진 걸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야. 수요가 폭발했거든. 2023년 마약 사범 2만 7천 명, 10년 전에 2배. 그리고 전문가들은 실제 사용자는 이것의 10배, 즉 27만 명 이상으로 추정해. 왜 수요가 늘었냐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행동경제학 연구들을 보면 경제적 불안감이 클수록 즉각적인 도파민 자극을 찾는 경향이 강해져. 쉽게 말하면 내 집 마련은 평생 불가능할 것 같고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안 될 것 같다는 절망감이 마약 수요를 만든다는 거야. 실제로 OECD 데이터를 보면 소득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마약 사용률이 높아. 한국 지금 소득 불평등 어때? 사상 최고 수준이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에이, 나는 절대 안 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주변 누군가가 하고 있고 그 돈이 지하 경제로 흘러가서 결국 합법적인 네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마약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는지야. 박광렬 얘기를 해볼게. 1977년생. 원래는 수산물 수입 유통회사 사장이었어.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약 자금을 세탁하는 구조야.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거든. 마약으로 번 돈을 사업 매출로 위장하는 거야. 2016년 살인죄로 필리핀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는 사업을 계속했어. 교도소 안에서 수검 중에 텔레그램으로 공범 236명을 지휘하며 한 달에 필로폰 최대 60kg, 시가 300억 원 규모의 마약을 유통했어. 그 돈은 처음엔 대포 통장으로, 나중엔 암호화폐로 수거됐어. 잠깐, 왜 암호화폐냐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은행 계좌 없이 전 세계 어디로든 즉시 송금이 가능해. 추적이 극도로 어렵고 마약상 입장에서 이건 완벽한 결제 수단이야. 실제로 전 세계 마약 거래에서 암호화폐 사용 비율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마약 자금 세탁의 3단계를 알려줄게. 1단계는 배치야. 현금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넣는 거야. 대포 통장, 소액 분상 입금, 환전 등을 활용해. 2단계는 교란이야. 여러 계좌,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출처를 지워. 박광렬의 경우 필리핀, 한국, 제3국을 거쳤어. 3단계는 통합이야. 깨끗해진 돈이 합법적인 사업, 부동산, 주식으로 들어와. 네가 살고 있는 동네 건물주가 마약 자금으로 건물을 샀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왜 한국은 이 문제를 100년째 못 잡고 있는 걸까? 경제사적으로 보면 답이 보여.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전쟁 수행을 위해 히로뽕을 병사들에게 투여했어. 해방 이후 그 재고가 시장에 풀렸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로 해소제로 쓰기 시작했어. 이게 한국 마약 시장의 첫 번째 공급 충격이었어. 6.25 전쟁 이후 피폐해진 경제 속에서 히로뽕 수요는 더 폭발했어. 1957년에 마약법이 생겼지만 단속 효과는 거의 없었어. 1975년 대마초 파동, 이장희, 신중현 같은 당대 최고 뮤지션들이 줄줄이 구속됐어.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때 단속은 수요를 줄이지 못했어. 그냥 공급망을 지하로 밀어넣었을 뿐이야. 지하로 들어가면 마진이 높아져. 범죄 조직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거야. 1988, 90년대 경제 성장기. 돈이 풀리면서 마약 소비도 같이 커졌어. 일본 야쿠자와 연계된 필로폰 밀수가 조직화되고 한국은 동아시아 마약 거래의 핵심 거점이 됐어.
2000년대 클럽 마약, 2010년대 텔레그램과 다크웹. 기술이 발전할수록 마약 유통 효율성도 같이 높아진 거야. 경제학의 기본 원리야. 기술이 발전하면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시장이 커져. 합법 시장이든 불법 시장이든 똑같이 적용돼.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자광열 한 명을 잡는다고 이 시장이 없어질까? 경제학적으로 절대 아니야. 공급자가 사라지면 가격이 잠깐 올라갔다가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해서 채워. 이게 시장의 원리야.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1993년에 사살됐어. 그 이후 콜롬비아 코카인 생산량이 줄었을까? 오히려 늘었어. 카르텔이 분산되면서 더 효율적인 구조가 됐거든. 진짜 해결책은 수요를 줄이는 거야. 그리고 수요를 줄이려면 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지, 그 경제적, 구조적 원인을 건드려야 해.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번아웃 사회.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마약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야. 100년 전 일제가 뿌린 씨앗이 전쟁과 빈곤을 거쳐 지금 불평등한 디지털 사회 위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야. 마약 문제는 범죄 문제가 아니야. 경제 문제야. 오늘 영상 여기까지야. 마약이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만든 영상이야.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줘. 진심으로 고마워.